얼마 전 가족과 함께 몽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멀기만 느껴졌던 울란바토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CU, GS 등과 같은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비록 주식한 주 없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말을 하는 몽골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은 당연하고 주요 관광지 상인들은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몽골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해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왜 한국을 좋아할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대륙국가인 몽골은 현재는 제3세계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13세기 초 태무진이라는 이름의 한 유목민 청년이 몽골 고원을 통일하며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의 시작이었죠. 몽골군의 기동력과 전술은 당시 세계 어떤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넘어 당시에는 선진 문명이었던 중동 지역의 셀주쿠 투르크와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1241년 헝가리와 폴란드를 휩쓴 몽골군의 침입은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당시 유럽인들이 느꼈던 공포는 현재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디어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징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팍스 몽골리카로 불리우는 12세기 중반 시기에는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안전한 물류 이동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을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로 여기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죠. 몽골 제국을 통해 화약, 나침반, 종이 등의 기술이 서쪽으로 전해졌고 반대로 이슬람의 천문학과 의학 지식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몽골 제국의 종교적 관용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정복지의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를 장려했습니다. 이런 개방적 태도는 후에 유럽의 르네상스 사상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 몽골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은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원나라는 1368년 명나라에 의해 멸망했죠.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갔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 몽골족들은 다시 고향인 몽골 고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몽골은 점차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청나라 시대에는 몽골이 완전히 청의 속국이 되었죠. 이 시기 몽골은 정치적 자주성을 잃었지만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몽골 칸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몽골 인구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 신자일 정도로 이 정책은 몽골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몽골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자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독립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몽골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의 보호를 원했죠.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로 남아주기를 원했던 러시아가 몽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이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몽골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외몽골과 남쪽의 내몽골이 그것이죠. 외몽골은 현재의 몽골국 영토에 해당하고 내몽골은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를 말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 당시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내몽골은 중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리적, 정치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내몽골은 중국 본토와 더 가까웠고
이미 중국인들의 정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농경화와 한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외몽골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직접적 통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립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인들은 같은 민족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1915년 러시아, 중국, 몽골 간에 체결된 캬흐타 조약으로 외몽골의 자치권은 인정되었지만 내몽골은 여전히 중국의 종주권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1921년은 몽골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몽골인민혁명당이 중국군과 백러시아군을 축출하고 외몽골 지역에 몽골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이죠. 이는 소련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이었습니다. 독립 시기부터 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몽골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1924년부터 1999년까지 약 70년간 소련의 위성국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몽골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의 전환, 산업화, 교육 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몽골도 민주화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민주화 혁명은 1990년 1월 울란바토르 수우바트르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혹한도 민주화를 향한 이들의 열정을 식히지 못했죠. 헌법 개정과 다당제를 요구하는 집회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 3월 몽골인민혁명당 서기장 잠바린 바트몽크가 사임하며 몽골 시민들은 시위대와 경찰 군대 간 무력 충돌 없이 민주화 혁명을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비폭력 평화 시위로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현재의 몽골을 이해하려면 지리적 조건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 중 하나로 남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는 이런 지리적 조건은 몽골 외교의 가장 큰 제약 요소입니다. 무역 부분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 석탄, 몰리브덴 등의 광물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몽골이 두 나라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실제로 몽골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러시아와의 교육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런 상황에서 몽골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제3의 이웃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한국도 주요 대상국 중 하나이죠.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이어진 고려-몽골 전쟁입니다. 약 40년간 계속된 이 전쟁은 양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몽골군의 7차례의 침입으로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문화재 손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7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몽골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관계부터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몽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몽골의 주요 수출국 3위, 수입국 4위에 위치하고 있죠. 무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교 전 100만 달러도 못 미치던 교육액은 수교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2024년 상반기 기준 6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서 구리, 석탄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를 수출합니다. 특히 광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합니다.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인력 교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입니다. 반대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2만 명을 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몽골 청년들도 많아졌고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항상 인기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특별함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같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민족 분단의 아픔이에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몽골도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뉘어져 있죠.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정치적 이유로 갈라져 사는 슬픔을 양국 모두 겪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혁명의 경험입니다.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과 몽골의 1990년 민주화 혁명은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평화적 시위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두 나라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 친근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면서 문법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어순이나 조사 사용법 등이 유사해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쉽게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적 친근감도 빼놓을 수 없죠. 같은 몽골로이드 계통으로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볼 때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몽골의 이야기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몽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